5장의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더 넓은 상상의 세계나 위대한 철학이란 위대한 인물을 다루는 책은 모두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그런데 삶의 시시콜콜한 세부 상황을 초라하고 또 보기 흉한 도시 구석구석 살인마 범죄자가 저린 피비린 내는 악행에 대한 책, 당혹스럽지만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저널리스트 사진작가 제이컵 A. 리스가 바로 그런 책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의 부패와 공적인 문제를 폭로하는 데 있어서 지칠 줄 모르는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리스는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 같은 작품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다. 두 도시 이야기는 산업화로 인해서 뒤집힌 세상에서 공적 삶의 병폐에 대한 미묘한 심리적인 묘사와 농정적인 고발을 주로 이룬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일을 살펴본다면 시티베이스의 창립 CEO 마이크 더피도 마찬가지다. 더피는 자신에게 큰 영감을 준 책이 조지 오웰의 파리와 런던 거리의 성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책은 대도시에서 빈털터리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는 다소 우울한 삶을 담은 이야기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는 직접적이고 명백하지 않을지는 모른다. 더피는 노던 트러스트에서 단기 금리 시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등 기업가 정신, 금융에 대한 배경 지식이 풍부했다. 또한 연방준비제의 분석가로도 일하며 자본시장에서 10년 동안의 행동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대학교 부수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경제학, 통계학, 기업정신을 공부하고 마침내 시티베이스를 출범시킴으로써 자신의 웹사이트에 당당한 표현 한 것처럼 인류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시작했다. 더비는 시티베이스가 재정, 행동, 경제학, 정보 등 자신의 비전에 있어 관심 분야를 모두 통합하고 있으며 그 핵심 아이디어는 기술을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기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이크 더비는 필요한 인구 통계 특성상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분명한 운영 과제를 아우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다른 단계로 더비의 아이디어를 구현한다. 그리고 더비가 2017년에 잉크닷컴을 논평하며 밝혔듯이 이 모든 활동과 중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는 조지 오웰의 책에서 끄집어내었다. 더비는 두 권의 아무런 정치 고전 동물농장과 1984년 가장 잘 알려진 영국 작가가 자신에게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과 같이 파리와 런던 거리의 성자들을 이야기하며 설명한다. 조지 오웰의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더피는 지갑에 100프랑이 남아있으면 쉽게 겁에 질려서 공황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달랑 3프랑만 가지고 있으면 무감각해질 것이다. 3프랑이 있으면 내일까지는 먹고 맞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먼저 120년 전에 제이컵 리스 얘기로 돌아가보자. 1891년 리스는 사진과 기사를 통해서 뉴욕 서수지에 무방비로 흘러들어가는 하수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폭로했고, 리스가 자신의 사진을 판으로 씌는 사파 잡지에 기사를 썼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카메라는 물론이고 꽤 충격적인 이미지가 도처에 널린 오늘날 우리 리스의 글과 사진이 당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리스의 글과 시각적인 표현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었으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절반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이며 기사가 나온 지 불과 1년 뒤인 1890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수십 년 동안의 19세기 말 뉴욕의 빈민가와 도시 변두리 거주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바로 옆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거의 무지한 상태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이웃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해 포토 저널리즘의 고전으로 여전히 손꼽히고 있다. 세상의 절반은 어떻게 사는가? 아리올선에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리스의 선구적인 설명은 19세기 후반에 뉴욕 빈민가의 생활 조건을 상세히 묘사했다.
했다. 리스의 책이 성공하는 데 제목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 그 기원이 흥미롭다. 사실 그 제목은 팡타그리엘이라는 프랑스 고전 작품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팡타그리엘은 그 표면적으로는 두 거인의 모험을 다룬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풍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숨어있다. 러시아 철학자 미하일 바흐치는 이 이야기를 기이한 리얼리즘이라고 불렀다. 더욱이 바흐친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주제와 통찰력은 사회적인 양심의 집단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리스 작품의 핵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도시나 마을에서 축제 기간 동안에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이처럼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형태의 자유와 친숙하게 접촉하면은 바흐친이 말했듯이 카스트, 재산, 직업 및 연령의 장벽으로 나뉘는 사람들을 잠시나마 하나로 묶인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마이크 더피가 언급한 찰스 디킨스의 저서에도 존재한다. 도시에서의 삶, 특히 대도시 빈민가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 디킨스는 자연과 계절의 뿌리를 둔 대안적인 축제의 기간에 인간이 만든 시간이 정지하는 모습을 본다고 했다. 시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 계획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은 리스가 글과 사진으로 묘사한 복잡한 사회 생활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디킨스와 같은 다층구조 소설과는 매우 다른 훨씬 더 직접적인 이야기로 시작한다. 리스가 영감을 받은 건 바로 제임스 페니모 쿠퍼 뛰어난 이야기다. 이 책은 사슴 사냥꾼으로 알려진 나무꾼과 원주민 친가 지구의 모험을 그는 환상적인 이야기지만 그 기제는 황야와 문명의 경계. 확실히 그런 책이 없었다면 리스는 같은 땅에서 나란히 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두 공동체의 상이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점처럼 미묘한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나무꾼 또는 모험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학교 교사이자 지역신문에 기고하는 작가였으며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런데 문학가였던 아버지는 특히 찰스 디킨스가 직접 발행하고 편집한 주간지 디킨스의 글을 정기적으로 읽어서 영어 실력을 쌓도록 글을 제작했다. 리스가 살던 시리는 독서는 사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네준 잡지는 빈민가의 열악한 환경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용감하고 고결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는 디킨스의 연재물과 발췌문, 그 빈원장에 다가가 죽 한 그릇만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고아 올리버 트위스트의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야기, 후정나리의 마차가 파리 거리를 무자비하게 질주하다 아이를 덮치는 드라마도 있었다. 그러한 구절은 적어도 젊은 제이콥에게 사회정의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두 도시 이야기에서 제이콥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불길한 집에 새들어 사는 가난한 가족에게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가진 돈을 몽땅 기부했다. 디킨스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했다. 세입자들은 제이콥의 조건을 수락하고 원조를 받았으며 실제로 제이콥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도와주러 갔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물론 실제로도 사슴사냥꾼이 백인의 월성을 뿌리 깊게 믿는 무의식적인 가정에 기초한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이야기를 해도 쿠퍼가 자신의 작품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북미 원주민을 등장시킨 미국 최초의 주요한 도서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사슴사냥꾼 또는 첫 번째 출정의 길.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나의 용맹스러운 아버지 저예요. 이어 내용은 쿠퍼의 가족 스타킹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소설 사슴사냥꾼에 나오는 흥미진진한 장면이다. 적어도 젊은 독자 세대에게는 흥미진진하다. 연대순으로 보자면 이 장면은 주인공 네티 범포의 생애에서 첫 번째 편이긴 하지만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다. 주인공은 변경개척자이자 사슴사냥꾼으로서 머리 가죽을 벗기는 관행에 반대한다. 이런 홀라운 시간 구성은 많은 독자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논리의 결핍을 초래했다. 하지만 희생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종종 머리 가죽을 벗기는 행위는 이야기의 실마리로서 전쟁 도발과 학살을 조장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
미국적인 상상력이 더해져서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서 쿠퍼는 뉴욕시에서 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작가가 실제로 살았던 호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연결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세세한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같은 시대의 쿠퍼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마크 트웨이는 이 이야기에서 열렬한 편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트웨이는 이 이야기를 싫어했다. 허구에 이르는 길에서 쿠퍼가 보여준 재능은 풍부하지 못했다. 하지만 쿠퍼는 허구 창작을 즐겼고 그에 만족했으며 실제로 꽤 잘 해냈다. 소설이라는 사용할 무대 형체를 담은 작은 상자에는 6에서 8개의 교활한 도구, 속임수, 교묘함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야만인과 나무꾼들은 서로 속이고 함정에 빠뜨린다. 그런데 쿠퍼는 이런 천진난만한 장치들이 한 번 작동하고 사라지는 모습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가정 자화하는 장면은 모카신, 가죽신을 신은 사람이 모카신을 신은 적의 발자국을 밟아서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 것이었다. 쿠퍼는 이런 걸 소설 여기저기서 여러 번 수행하며 모카신을 엄청나게 담게 했다. 쿠퍼가 상자에서 깨져서 꺼낸 또 다른 무대 형체는 부러진 나무 가지였다. 그 어떤 효과보다도 부러진 나무 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가장 열심히 써먹었다. 쿠퍼의 책에서는 누군가가 마른 나무 가지를 밟아서 저희 200m까지 있는 적군과 백군 모두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흔하게 나온다. 누군가 위험에 처하고 절대적인 침묵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마른 나무 가지를 밟는다. 더 손쉽게 밟을 수 있는 소재가 100가지 더 있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쿠퍼는 그 사람에게 나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찾으라고 요구한다. 만약 찾지 못하면 나뭇가지 하나를 빌려와야 한다. 사실 가죽 스타킹 시리즈는 부러진 나뭇가지 시리즈라고 불러야 한다. 자, 트웨이는 또한 사슴 사냥꾼의 언어 구사 방식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멸시하듯이 인용한다. 사냥꾼은 처음에 이상한 사투리로 평범하게 말한다. 내가 인진으로 태어났다면 지금 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부족 앞에서 머리 가죽을 짊어지고 자랑했을 텐데 내 적이 곰이었다면. 하지만 나중에 사슴 사냥꾼의 생각과 언어의 수준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의 시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트웨인이 언급했듯이 연인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연인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군가 물었을 때 사슴 사냥꾼은 이렇게 근사하게 대답한다. 숲에 있습니다. 살며시 내린 비를 맞아서 나뭇가지 위에 걸려서 뻥 뚫린 불밭 이슬 속에 푸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숲에서 놀이하는 새, 내 목마름을 날려주는 달콤한 샘, 그리고 하늘 위의 섭리에서 나온 다른 모든 영광스러운 선물들 속에 있습니다. 감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문학적으로 앞뒤가 안 맞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이런 장면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 자, 이렇게 마크 트웨이는 쿠퍼의 글을 싫어했지만 또 다른 위대한 작가 디 로런스는 사슴 사냥꾼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책이다. 보석처럼 흠잡을 데 없고 보석처럼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 평가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책 속으로 돌아가 보자.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패스 파인더가 소총으로 목표물 뿐만 아니라 목표물에 놓인 작은 못을 쏘아 맞추는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는 구절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확실히 이런 소설은 생각지도 못한 멋진 보석이며 소년들의 모험을 더욱 반짝이게 하는 장신가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역할에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죽 스타킹 이야기의 어리석은 겉모습 이면에는 더 복잡한 저 개척자 정청민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하위 텍스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시돈 위시의 울음에서 포로로 잡힌 백인 소녀는 원주민 초장의 보살핌을 받다가 결국 몇 년 후에 부모에게 돌아간다. 이 모든 이야기는 개인 정체성의 모호하고 묘한 개념을 암시한다. 종종 그분은 선을 실천하는 개인의 존재력과 파괴를 짜행하는 경향을 대비하는 고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대조적으로 관점으로 비춘다.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생각했던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쿠퍼를 세계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라고 불렀다.
그러나 쿠퍼의 작품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에 대한 묘사를 높이 평가하는 글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에 동시대의 비평가였던 제임스 러셀 로웰은 다음과 같이 익살스럽게 썼다. 쿠퍼가 그리는 여성들의 모델은 변함이 없다. 모두 단풍나무처럼 매끄럽고 초원처럼 평평하다. 이런 문학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쿠퍼는 1940년에 발행한 미국 기념부표 시리즈의 영예를 안았다. 저명한 러시아 문학평론가 비서리온 벨렌스키의 말은 정말 인상적이다. 어쩌면 러시아인들의 액션 영용으로 좋아할지 모르겠다. 비즈니스계의 스승이자 현대 여자의 그 울레크 코나발로프는 2019년 웹사이트 싱커서에 선정한 문화를 견인하는 글로벌 리더 및 인플루언서 20인 중에서 1위로 꼽혔다. 물론 런던의 늑대의 화이트팽, 바다의 늑대의 야성의 부름 등이 있죠. 나는 심지어 잭 런던의 책을 얼마 전에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내게 모험하고 자신의 경기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을 겪던 목표에 집중하고 미개의 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어린 제이컵은 쿠퍼의 훌륭한 이야기를 즐겼으며 도덕성이 담긴 디킨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다. 아버지는 글 쓰는 일을 포함해서 아들이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갖기를 바랐다. 하지만 제이컵은 목수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곧장 코펜하겐에서 수습생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사장의 딸 엘리자베스와 사랑에 빠졌지만 엘리자베스는 수습생의 고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수습생 일을 끝마쳐야만 했다. 수습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신세계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갔어. 자, 이제 21세기 마이크 더피 이야기로 서둘러 옮겨보자. 더피.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지루하게 들리고 실제로도 다소 따분하지만 우리의 삶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구호를 사용하고 우리가 상점에서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더피의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정부기관과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트베이스를 사용해서 지구를 처리하고 적절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세기의 시간 간격을 넘어서 마이크 더피와 제이크 리스를 실제로 연결하는 것은 사회의 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다. 더피는 자신의 회사가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거래를 완료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 돈이 없거나 현금으로 청구서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더피는 노던 트러스트의 연방준비제도 분석가를 비롯해 자본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과 시카고 대학교 보수 경영대학원에서의 학술 연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시티베이스를 기획하는 데 쏟아부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심오한 인식은 오웰이 유서 깊은 유럽 수도 두 곳에서 빈털터리를 지내며 써낸 고전적인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확립이 되어졌다. 프랑스 전당포에 처음 가봤다. 웅장한 성문 건물 현관. 나중에 런던으로 들어온 오웰은 싸구려 임대 숙소에 살았지만 파리의 하숙집보다도 가구가 잘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 이제 눈에 보는 것 이상으로 불황자들의 행동을 더 잘 파악했다. 불황자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떼지어 이동하며 스파이크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끔찍하게 더러운 데다가 음식은 최악이었다. 오웰은 스파이크 욕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파리와 런던 거리의 성자들. 사실상 오웰의 첫 번째 장편 작품은 두 도시의 빈곤을 다룬 개인 회고록이라 할 수 있다. 책의 첫 번째 부분은 파리의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불황자 관점으로 런던에서 이용 가능한 호스텔, 숙박시설, 그리고 조종 맞춘 불쾌한 인물들을 묘사한 일종의 여행기가 나온다. 이 책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시시콜콜한 일화로 당시 파버 앤드 파버에서 일부 독자, 특히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독자들은 오웰은 우월적인 묘사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오웰은 나중에 자신의 책 위건 보도로 가는 길에서 파리와 런던 거리의 성자들의 묘사한 불량자로서 경험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을 묘사한 거의 모든 사건은 비록 다시 배치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욕실 광경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다. 발버벗은 깨지지 않은 남자 50명이 2제곱미터 욕실 안에서 서로 팔꿈치를 부딪힌 채 다닥다닥 붙어있고, 오웰은 런던의 같은 문화 문명화된 장소에서 동물 같은 불황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벌벌 떨면서 복도에 줄지어 섰다. 무자비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있는 우리의 몰골이 얼마나 피피하고 볼성사나운 잡것들처럼 보였을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오웰은 우리의 공통된 인간 성능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들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값진 사람들이었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져버렸다. 한 번은 홍차와 마가린 빠른 방 6조각을 무료로 받는 대가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100명의 불황자 무리에 끼인 적이 있다. 그때 불황자들은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수다를 떨고 웃고 담배를 피우고 고함치고 예배당에 모인 나이든 여인들을 대놓고 괴롭혔다. 그 모습을 보고 오웰은 이렇게 적었다. 자선을 받는 사람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저지로 미워한다. 이것은 달리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다. 오웰은 파리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원들의 계층 구조는 어떤지, 각 계층의 카스트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고, 비싼 요리일수록 의리스와 웨이터가 자신의 땀에 젖은 기름투성이의 손가락을 요리에 더 자주 대는 바람에 비싸고 훌륭한 음식과 위생 사이에는 직관과 반대되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서술했다. 오웰은 런던과 파리에서 밑바닥 불황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을 적으며 다음과 같이 원고를 끝맺는다. 나는 다시는 불황자들이 모두 술 취한 건드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마이크 더피에게 영감을 줄 만한 통찰력과 철학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이 제이커브 리스보다도 한참 뒤에 책을 썼지만 리스 역시 오웰의 생각에 공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피의 경우에는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오웰의 책은 더피에게 사회적인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과 관점을 제공했다. 표면적으로는 하찮을지라도 가죽 스타킹 이야기가 제이커브 리스로 하여금 뉴욕의 빈민가와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심오한 이해와 공감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말이다.